19세기 초 동인도 회사의 행정관들은 기이한 보고서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행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살해된 시신들은 도로변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목이 졸린 상태였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식민당국은 이것이 단순한 도적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무언가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범죄 집단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투기, 서그지, 나 불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자, 상인, 순례자로 위장했지만 그 정체는 달랐습니다. 식민지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신앙을 따르는 비밀 집단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학자들은 이러한 기록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르틴 반 보르켄스와 여러 역사학자들은 투기라는 현상 자체가 오리엔탈리즘적 상상의 산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식민 권력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이미지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신화와 역사 사이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18세기 후반, 아대륙은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쇠퇴와 함께 지역 권력 구조가 붕괴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지되던 질서가 무너지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이 혼란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전통적인 통치 시스템과 새로운 식민 행정이 충돌했습니다. 이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기존 사회 구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 틈새에서 투기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식민 당국은 새로운 영토를 이해하기 위해 인구조사와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범주는 유럽적 개념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카스트 시스템, 직업 공동체, 유목 집단들을 단순화된 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부족, 크리머넬 트라이브즈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공동체 전체가 범죄 성향을 타고난다는 의사과학적 분류였습니다. 투기는 이러한 범주화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미셀 푸코가 말한 인식론적 괴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830년대 윌리엄 슬리먼이라는 행정관이 투기 진압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체포된 용의자들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이 진술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비밀 수신호, 특수한 언어, 종교적 의례에 대한 묘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슬리먼은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수백 건의 자백이 기록되었고 이는 투기 아카이브라는 방대한 문서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백들은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요? 투기 재판은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주로 같은 용의자들의 상호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고문이나 회유를 통해 얻어진 자백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더 많은 이들이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식민 당국은 이를 문명화 사업의 성과로 선전했습니다. 영국 대중은 이국적이고 잔혹한 동양의 이미지에 열광했습니다. 투기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대중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투기들은 칼리 여신에게 헌신하는 신앙 집단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살인 행위가 종교적 의무라는 진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학자들은 이 서사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칼리 숭배는 널리 퍼진 신앙이었지만 살인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식민 당국이 이해하지 못한 다양한 신앙 실천들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리 더글러스의 오염과 금기 이론으로 보면 투기는 식민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경계를 괴물화한 것입니다. 종교적 설명은 오리엔탈리즘적 상상력의 산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빅터 터너의 경계선, 리머넬러티, 개념은 투기 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합니다. 투기는 여행자와 강도, 순례자와 살인자 사이의 경계에 존재했습니다. 정착민과 유목민, 합법과 불법의 애매한 경계였습니다.
식민 권력은 이러한 경계적 존재를 인식론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범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투기는 제거되어야 할 괴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서사로 기능했습니다. 1900년대 초 일부 학자들이 투기 기록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 불일치와 모순된 증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희생자 수는 어떤 인구학적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600년이라는 기간 역시 검증 가능한 역사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많은 투기로 분류된 이들이 실제로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실제 강도였고 일부는 무고한 유목민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거대한 단일 조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후반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투기 아카이브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반 보르켄스는 투기가 식민지적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앨런 맥피는 투기 서사가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범죄 행위는 존재했지만 그것이 단일한 종교적 컬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식민 당국의 정보 수집 방식, 강압적 신문, 문화적 오해가 결합되어 투기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동양의 구성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신화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투기 현상은 식민 지배가 어떻게 지식을 생산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셀 푸코가 분석한 권력-지식 관계의 구체적 예시입니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간극이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괴물은 식민 통치의 필요성을 정당화했습니다. 원주민 사회는 야만적이고 범죄적이므로 유럽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투기 진압은 식민 권력의 효율성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서사가 불완전한 정보와 문화적 오해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은 항상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투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적 기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누가 역사를 쓰는가? 식민지 아카이브는 신뢰할 수 있는가? 현대 인도에서 투기는 복잡한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식민 지배의 정당화 도구로 본 반면 일부는 실제 역사적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실제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기록은 항상 현재의 권력 관계 속에서 생산됩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됩니다.